조국을 지키라고 받은 총으로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죠. 고위부 중장이 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버려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총구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제 심장은 그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는 조선인민군 중장 리성민입니다. 총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으로 30년 넘게 조국을 위해 헌신해 왔어요. 제 할아버지는 항일투쟁에 참여하셨고 아버지는 6.25 때 목숨 걸고 싸우셨죠. 3대가 군인으로 살아온 집안의 자부심, 그것이 바로 저였어요. 평양 중구역 고급 아파트 15층, 매일 아침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대동강이 제게는 자랑이었어요. 특별 배급소에서 받아오는 쌀과 고기, 당 간부들만 탈 수 있는 전용 차량, 출근길마다 받는 거수경례. 저는 이 나라의 핵심 인물이었고 제 가족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었죠. 아들 주성이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고 딸 유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내 선영이는 평양 제1고등중학교에서 특권층 자녀들을 가르쳤죠. 제 인생은 완벽했어요. 그러던 2018년 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군사대학에서 전보 한 장이 날아왔죠. 훈련 중 쓰러진 아들 주성이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부랴부랴 군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장 동지, 아드님은 정신결함입니다. 정신결함, 그러니까 간질병이라는 거였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이 3대 군인 집안의 후계자가 그런 병에 걸렸다니요. 의사는 계속 말했어요. 이 병은 유전병입니다. 치료 불가능하고요. 군 복무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어요. 주성이는 병상에 누워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하얗게 질린 얼굴,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보는데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왔어요. 당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우리 중장 동지, 유전병 복균자 가족은 특별관리 대상이요. 따님 유나 동무의 의대 재학도 재검토해야겠소. 제 딸까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제 딸까지 낙인을 찍는다고요? 며칠 뒤에는 아내 선영이도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유전병 복균자 가족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소? 특별 배급소 출입도 금지됐어요. 전용 차량도 회수당했죠. 30년을 충성한 중장에게 돌아온 건 냉혹한 배신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부하들은 고개를 돌렸고 회의실에서는 제 자리가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들 주성이의 눈빛이었어요. 제대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주성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았죠. 가끔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주성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주성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주성아, 괜찮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망쳤어요. 3대 군인 집안을 제가 다 망쳤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 속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총으로 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평생 믿어온 조국이 제 아들을 버렸어요. 삼성 장군의 계급장도 3대 군인의 자부심도 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주성이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이 왔고 그때마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 아들을 붙잡아야 했죠. 거품을 물고 온몸을 떠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무능한 아버지라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이 병을 고칠 약조차 구할 수 없었거든요. 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 없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 집 앞에 나타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계단 아래 서 있고 밤에 돌아오면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전화기에서는 이상한 잡음이 들렸고 저희 대화가 모두 도청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 보위부 부장이 다가왔어요. 우리 중장 동지, 요즘 생각이 많으신 것 같소? 조심하시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죠. 집에서는 더 이상 쌀이 떨어졌어요. 특별 배급이 끊긴 뒤로 저희는 장마당에서 몰래 식량을 구해야 했죠. 중장 계급장을 단 제가 장마당 구석에서 몰래 옥수수를 사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아내 선영이는 집에 있던 금반지를 하나씩 팔아 쌀을 샀어요. 여보, 이건 우리 어머니가 6.25 때도 지키셨던 건데. 선영이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 유나는 의대에서 쫓겨난 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고 거리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아빠, 나 왜 이래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22살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주성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뭔가 끌리는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주성이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천장의 배관에 끈을 걸고 있었어요. 주성아,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의자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에 선영이와 유나도 뛰어왔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다 고생이잖아요. 주성이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25살 청년의 눈에는 삶의 의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통곡했어요. 주성아, 아빠가 널 지킬게. 반드시 지킬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선영이가 제 손을 잡았죠.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주성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선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며칠 뒤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작은 라디오를 켰어요. 김대좌가 몰래 건네준 중국제 라디오였죠. 찌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남한 방송이 들려왔어요. 간질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관리할 수 있다고요? 북한에서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조국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요.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도 이 나라는 포기하라고 강요했던 거예요. 제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30년 충성의 대가가 이것이라니.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땅을 떠나야겠다고.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중장 계급장도 3대 군인의 자부심도 모두 버리겠다고. 보위부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어요. 제 전용 차량 뒷좌석에도 도청 장치가 발견됐고 사무실 전화기도 마찬가지였죠. 회의 때마다 보위부 요원이 구석에 앉아 저를 지켜봤어요. 저는 마치 유리 상자 속에 갇힌 것처럼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했죠. 작전국 부국장실에서 일하던 저는 이제 서류만 검토하는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부하들은 저를 피했고 회의에서 제 의견은 무시당했죠. 우리 중장 동지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소.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 시간은 끝났다는 거였죠. 집에서는 더욱 힘든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장마당에서 구해온 옥수수로 죽을 쑤어 먹었지만 그마저도 점점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제가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어도 장마당 아주머니들은 저를 경계했거든요. 중장 동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뇌물을 요구하는 눈빛이었죠. 주성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켰어요. 약이 없으니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발작이 올 때마다 혀를 깨물까봐 수건을 물리고 온몸을 떠는 아들을 꼭 붙잡았어요. 발작이 끝나면 주성이는 축 늘어져서 하루 종일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저는 주성이가 베란다 난간에 기대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15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뒷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죠. 주성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주성이는 제 품에 안겨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그냥 바람 좀 쐬려고. 하지만 그 눈빛에는 죽음이 어려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선영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떠나야겠소.
선영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주성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 밤 탈북을 결심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제 부하 중에 김대좌라는 친구가 있었죠. 6.25 때 함께 싸운 제 아버지의 전우 아들이었어요. 저는 김대좌를 조용한 술집으로 불러냈어요. 대좌, 나 좀 도와주게. 김대좌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중장 동지, 무슨 생각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건 내 아들을 살려야 하네.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김대좌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이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제 처남이 중국 연변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뒤를 여러 번 돌아봤어요. 혹시 보이부 요원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구나 싶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랍 속에 몰래 모아둔 달러, 선영이의 금반지, 그리고 작전국에서 빼낸 군사문서 USB. 이것들이 제 가족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들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으니까요.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 부스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김대좌가 준 그 번호, 중국 연변의 브로커였죠.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저는 김대좌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리성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선인민군 중장입니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중장 동지, 당신 탈북은 쉬운 일이 아니오. 돈이 많이 듭니다. 최소 3만 달러는 있어야 하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만 달러라니 제가 모아둔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제가 가진 건 1만 달러와 금반지 몇 개뿐입니다. 브로커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중장 동지, 혹시 북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군사 기밀 같은 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조국을 배신하라는 말이었죠.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와 선영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돈이 부족하오. 군사 정보를 넘기라고 하는데. 선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생명이 먼저예요. 주성이를 살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대 군인 집안의 자부심, 30년 충성, 그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 저는 작전국 자료실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카메라를 피해 구석진 곳으로 가서 군사작전 문서 몇 장을 USB에 복사했어요. 손이 파르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나는 지금 조국을 배신하고 있다. 그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주성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오늘 밤 떠나야 하오. 더 이상 지체하면 위험해요. 주성이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유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영이는 침착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옷 한두 벌과 가족 사진만요. 저는 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떠나기 전 저는 군복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어요. 삼성 장군 계급장이 달린 이 군복을,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이 옷을 이제 벗어야 했죠. 계급장을 떼어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하오, 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3대 군인 집안의 명예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선택했어요. 밤 11시 저희는 아파트를 나섰어요. 주성이에게는 수면제를 먹여 깊이 재웠죠. 발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주성이를 등에 업었어요. 25살 청년의 몸은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웠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3층쯤에서 이웃박 대자와 마주쳤어요.
중장 동지, 이 밤에 어디를?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오려고. 박 대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 내려갔죠.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멀리서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이 도시, 이 나라와 이제 영원히 작별하는 거였어요. 선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후회 없으시죠? 후회는 없소. 우리 아들을 살리는 게 먼저요. 저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에 몸을 실었어요. 두만강변에 도착한 건 새벽 2시쯤이었어요.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죠.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브로커는 손전등도 켜지 않고 속삭였어요. 이제 건너야 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시고요. 저는 주성이를 더 단단히 업었어요. 수면제 때문에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제 책임이 무겁게 느껴졌죠.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10월의 두만강물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죠. 발목, 무릎,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자 저는 비틀거렸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고 발밑의 돌들은 미끄러웠어요. 주성이를 떨어뜨릴까봐 온 힘을 다해 아들을 붙잡았죠. 선영이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제 뒤를 따라왔어요. 유나가 작은 비명을 내려는 순간 선영이가 딸의 입을 막았죠. 쉿, 조용히 해야 해. 저희는 숨죽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강을 건넜어요. 그때였어요. 탕, 날카로운 총소리가 밤의 고요를 갈랐죠. 북한 초소에서 발사된 총알이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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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총소리가 울렸고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저희 주변에 떨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지만 주성이를 업은 상태라 제대로 숨을 수도 없었죠. 빨리 건너요. 브로커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강을 헤쳐나갔어요. 총알이 제 귀 옆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아,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선영이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고 유나의 작은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총소리는 계속됐어요. 멀리서 궁견 짖는 소리도 들려왔죠. 추격조가 출동한 거였어요. 저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단련된 체력을 총동원했어요. 주성이를 업은 채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죠.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어요. 차가운 물이 입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을 꽉 다물고 버텼죠. 조금만 더. 마침내 제 발이 강 건너편 흙을 밟았어요. 중국 땅이었어요. 저는 주성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얼음물처럼 차가웠고 이가 딱딱 부딪혔죠. 선영이와 유나도 간신히 강을 건넜어요. 저희는 진흙범벅이 된 채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두만강 건너편에 붉은 조명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군인들이 강변을 수색하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는 조국을 떠납니다. 용서하십시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브로커가 저희를 재촉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 공안도 곧 올 겁니다. 저는 다시 주성이를 업었어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희는 어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농가가 나타났어요. 브로커는 헛간 지하로 저희를 안내했죠. 여기서 며칠 숨어 계셔야 합니다. 지하실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저희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저는 주성이를 눕히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죠. 주성아, 우리 살았다. 살았어. 저는 아들의 차가운 이마에 키스했어요. 중국 연변의 조선족 농가 지하실, 저희는 그곳에서 보름을 숨어 지냈어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희는 숨죽이며 살았죠. 밖에서는 탈북자 단속이 한창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 고위층 탈북자 색출 중이라는 중국 뉴스를 브로커가 전해줬을 때 저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의지하실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주성이는 며칠에 한 번씩 발작을 일으켰는데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저희는 입에 수건을 물리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 아들을 붙잡았어요. 발작이 끝나면 주성이는 하루 종일 기운 없이 누워만 있었죠. 약이 없으니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선영이는 매일 주성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며 기도했어요. 주성아, 조금만 참아라. 한국 가면 약 먹을 수 있어. 유나는 오빠를 간호하며 의대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지만 약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보름 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가져왔어요. 이제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이 신분증으로 기차를 타세요. 신분증에는 왕철이라는 중국식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낯선 이름표를 든 제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리성민이라는 이름, 조선인민군 중장이라는 신분은 이제 과거였어요. 베이징행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중국어가 웅성거리는 속에서 저희는 숨죽이고 있었죠. 혹시라도 조선말이 새어나갈까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주성이는 수면제를 먹고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선영이와 유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기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열차 경찰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어느 순간 경찰이 저희 앞에 멈춰 섰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신분증을 건넸어요. 경찰은 신분증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들켰나? 제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왕철 씨, 어디 가십니까? 베이징 친척집에. 제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간신히 대답했어요. 경찰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좋습니다. 그가 지나가고 나서야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선영이는 제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죠. 베이징 외곽의 허름한 여관에 도착했을 때 주성이는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어요. 온몸을 떨며 거품을 물었죠. 저는 주성이를 붙잡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방음이 안 되는 여관에서 큰 소리를 내면 신고당할 테니까요. 브로커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약 좀 구해주시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소. 브로커는 며칠 뒤 간질약을 구해왔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게 구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빨리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태국 비자를 받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까봐, 주성이가 다시 발작할까봐 매 순간이 공포였죠. 마침내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중장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베이징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중국 땅, 저는 이곳에서도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곧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했어요. 방콕의 후덥지근한 열기가 저희를 덮쳤어요. 북한의 차가운 공기, 중국의 건조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낯선 태국어,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형형색색의 간판들. 저는 이 모든 게 낯설고 어지러웠지만 동시에 자유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브로커가 안내한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이틀 뒤 한국 대사관에 가셔야 합니다. 제가 차량을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이었어요. 주성이는 여관 침대에 누워 축 늘어져 있었고 약은 이제 2알밖에 남지 않았죠. 그날 밤 주성이가 또 발작을 일으켰어요. 여관 방 안에서 아들을 붙잡고 있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제발 한국까지만 버텨다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어요. 이틀 뒤 아침 저희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새하얀 건물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걸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기가 대한민국이구나. 대사관 정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섰어요. 경비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경비원은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곧 무전기를 꺼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영사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영사님 집무실로 안내되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영사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성이를 가리키며 울먹이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평생 중장으로 살며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의 애절한 아버지일 뿐이었죠. 영사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영이와 유나도 함께 울었죠. 영사님은 제게 여러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북한에서 가져온 정보가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건넸어요. 여기 군사작전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USB를 건네는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조국을 배신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아들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희는 인천행 비행기 탑승권을 받았어요. 대사관 직원분들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송해 주셨죠. 탑승 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태국, 중국, 그리고 저 멀리 북한까지 제가 지나온 모든 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기에 오르자 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 따뜻한 미소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하늘, 그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방콕. 저는 주성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성아, 이제 곧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라. 주성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시간 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대한민국에 갑니다. 용서하십시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땅에 입을 맞췄어요. 대한민국, 드디어 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분들이 저희를 맞이했고 곧바로 조사를 위한 시설로 안내되었죠. 며칠간의 조사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USB에 담긴 북한 군사정보, 작전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북한 군부의 실태까지. 조사가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성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님이 주성이를 진료하셨죠. 간질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완치가 아니라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관리할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얻었어요. 북한에서는 아예 치료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관리하며 살 수 있다니요. 교수님은 주성이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 발작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주성이는 첫 약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나을 수 있어요? 그래, 완전히 낫지는 못해도 이제 약 먹으며 편하게 살 수 있단다.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계급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리성민 중장이 아니라 그냥 탈북민 1, 2, 3번.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게 진짜 평등이구나 싶었죠. 하나원에서 저희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어요. 은행 이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까지. 50년 넘게 북한에서 살았던 저에게 모든 게 낯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주성이는 하나원에서 매일 약을 먹으며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발작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희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중장 시절 살던 평양의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작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저희를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희를 차별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작은 공장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중장에서 경비로 누가 보면 추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제 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유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의대는 다시 다닐 수 없었지만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했죠. 선영이는 탈북민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매주 상담센터에 나갔어요. 주성이는 약을 꾸준히 먹으며 작은 인쇄소에 취직했어요. 발작이 가끔 있었지만 회사 사장님이 이해해 주셨죠. 주성 씨, 약 먹을 시간 되면 쉬었다 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성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였으니까요. 어느 날 국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 증언을 요청받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죠. 국회 본회의장에 섰을 때 수많은 카메라와 의원님들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저는 조선인민군 중장이었습니다. 30년간 북한 군부에서 일하며 체제의 민낯을 받습니다. 저는 북한 특권층의 부패상, 일반 주민들의 굶주림,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낱낱이 증언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이야기도 했죠. 제 아들은 간질이라는 병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치료 불가능하다며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약을 먹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유엔 인권회의에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저는 전 세계 앞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렸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쏟는 돈의 10분의 1만 주민들에게 써도 아무도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 증언이 각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어요. 주말이면 저희 가족은 한강 고수부지를 걸었어요. 주성이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 와서 행복해요. 약 먹으면서도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이 저를 차별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주성아, 아빠도 행복하다. 우리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것들이 그리웠어요. 아버지 산소, 할아버지 산소, 그리고 30년을 함께한 동지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계급장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었고 충성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매일 밤 기도해요. 북한에 남아있는 동지들도 언젠가 자유를 맛보기를, 굶주리는 주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어 제가 아버지 산소에 다시 갈 수 있기를 말이에요. 중장 계급장은 이제 없지만 저는 더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들은 약을 먹으며 웃고 있고 딸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아내는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